안녕하세요. 파타곰입니다. 투자 대가들의 조언과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첨언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첫 순서로 워렌 버핏 선생님과 찰리 먼거 선생님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 선생님들께 짐 사이먼스의 메달리온 펀드는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30년간 연평균 39% 수익률을 기록해서 퀀트가 통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 같다는 말과 함께 퀀트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퀀트 펀드가 단기 트레이딩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점은 꽤 흥미롭다고 하시면서 그들은 예측치를 대입하게 해주는 일종의 알고리즘을 찾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기 투자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을 찾으려고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였는데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단기적으로도 너무 많이 수행하다 보면 자신들의 이점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낼 수 있는 수익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은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트레이딩을 통하여 돈을 훨씬 많이 버는 방법을 안다면 선생님들도 트레이딩을 할지 모르지만 하는 방법을 모르겠고 대신 해주겠다는 사람을 신뢰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제 생각을 첨언드리면 퀀트 투자의 핵심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지표를 표본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매출액 증감이나 영업이익 증감과 같이 절대적인 수치만을 중시하던 풍토 속에서 소수의 유능한 사람들은 단순한 증감이 아닌 증감률에 주목하여 모멘텀 가속도를 지표로 활용하여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켄 피셔 선생님의 주가 매출액 비율을 활용한 방법이 있고요. 둘째, 퀀트 투자의 핵심은 투입 변수와 산출 변수의 단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계열이 단기적일수록 투입 변수와 산출 변수가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흘러가면 각종 이상치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퀀트 투자의 한계 효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누군가 2020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주를 처분하기로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전반적으로 은행들을 좋아하지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잠재적인 리스크에 비해 큰 보유 비중이 마음에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10% 이상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은행과 선생님들 양쪽에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특히 은행에 더 골칫거리였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종목이든지 10%를 넘어가는 보유 비중을 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닥치면 은행은 연방준비은행에서 그들을 보호해주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는 선생님들 스스로 돌봐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을 첨언드리면 선생님들께서는 일정 보유 비중이 넘어가면 이사회에 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로 인하여 내부 정보를 선 취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에 있어서 경직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선생님들께 중국에 대한 투자 기회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아는데 공산당에 의하여 알리바바가 어려움을 겪는 점에 비추어 현재의 중국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중국이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 이론을 자신들의 공산주의에 수용한 이를 놀라운 변화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중국 평균 소득은 엄청난 성장을 하였고 8억 명을 가난에서 구제했다고 하시면서 과거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위 기업 중 단 3곳만이 중국 기업이었지만 앞으로 30년을 내다본다면 중국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중국 투자에 대한 제 생각을 첨언드리자면 저는 배터리 시가총액 1위인 캐셀과 마오타이 등 압도적인 기업들이 많다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합니다. 다만 투자는 정부 규제의 영향을 생각해야 하는데 정부 규제 측면에서 중국 시장의 난이도는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투자를 할 때는 단순히 기업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의 정책 기조를 연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오일 가스 산업과 쇠브론 주식 매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선생님들께서 담배 관련 주식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개인과 회사 모두 그들의 행동에 가끔은 도덕적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다고 발언한 점을 들어 오일가스 또한 담배만큼은 아니지만 기후변화 공동체의 우려를 감안했을 때 쇠브론 주식을 매수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환경과 관련된 양극단론자들 모두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을 먼저 하시면서 3년 후 탄화수소가 모두 금지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만물이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 그런 변화에 서서히 적응해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은 코스트코나 월마트를 보유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들 매장 상당수가 담배를 팔고 있고 사람들을 매장으로 유인하는 주요 아이템이고 매장 입구에 배치해 놓는데도 말입니다. 여기서 첨언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악질 기업이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였다고 해서 신문 자체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비도덕적이라면 거부해야 하겠지만 단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국소적인 부분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투자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선생님들께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셨음에도 긴 시간에 걸쳐서 적기에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를 들어 마켓 타이밍을 어떻게 잘 맞추는지 물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마켓 타이밍을 전혀 맞춘 적이 없으며 시장을 예측하여 매수 결정을 내려본 적도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며 현금을 충분히 쌓아야 할 시기는 그래도 잘 알고 있지만 언제 매수해야 할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 한 번의 결정만 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첨언드리자면 선생님들은 아마도 거시경제에 대하여 고민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 측면의 움직임을 그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얻은 경험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알맞은 행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해가 뜨거울 때는 외투를 벗는 것처럼 때에 맞는 행동이 생각하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 질문에 대한 선생님들의 답변과 제 생각을 보충 설명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였는데요. 앞으로도 투자대가 선생님들의 조언에 대하여 꾸준히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